어느 조용한 마을에 수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늘 밤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수진은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인적 드문 골목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친구가 걱정되어 전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단순한 장난 전화일 거라 여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몇 분 후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묵묵부답인 전화였습니다. 수지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또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착신 번호를 확인했지만 알 수 없는 발신자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상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스마트폰이 알 수 없는 메시지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나도 너를 보고 있어. 같은 소름 끼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떨며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버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지는 무서워서 숨을 죽인 채 침대에 가만히 누워 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고 두드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틈새로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전화가 또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직도 깨어있니? 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순간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발신 번호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렸지만 머리맡에서 작게 울리는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켜져 있지 않은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날이 밝고 그녀는 잠에 겨우 들었고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이상한 전화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수지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수진의 집 근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괴한이 수진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은 과거에 여러 차례 스토킹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지는 그 전화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집에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더 안전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경험한 소름 끼치는 전화와 문 두드리던 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다시는 그렇게 늦은 밤 혼자 골목길을 걷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현수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현수는 평소에 괴담이나 공포 이야기를 즐겨 듣곤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지는 않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던 중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바로 어느 외딴 산속에 있는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폐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은 집인데 해방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여러 소문 때문이었다. 밤마다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집 근처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수는 이런 괴담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 민수, 지은, 그리고 석진과 함께 직접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네 사람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도와 이야기들을 참고하여 그 집을 향해 떠났다. 산에 들어서자 점차 햇빛이 나뭇잎들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도로에서 떨어진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길은 점점 더 험준해졌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그들은 폐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폐가는 예상보다 훨씬 퇴락해 있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갈색 계열의 나무가 드러났고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와 녹슨 촛대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소문처럼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집을 더 탐사하기로 했다. 지은은 2층으로 올라갔고 민수와 석진은 각각 부엌과 지하실로 향했다. 현수는 계속해서 거실을 살펴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 사진은 집 첫 주인의 것으로 보였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현수는 바로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걸려 있었다. 한편 지하실로 내려간 석진은 오래된 와인, 병들이 가득한 선반을 발견했다. 그는 신기한 마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선반 뒤쪽에서 낡고 꾀죄죄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지만 일본어로 쓰여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중 간중 간반복 되는 줄 아는 단어뿐이 없다. 2층으로 올라간 지은은 긴 복도 끝에서 문이 반쯤 열린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침대, 그리고 해진 커튼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장롱 쪽으로 다가가자 무언가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붉은색의 액체였다. 깜짝 놀란 지은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친구들을 찾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부엌에 있던 민수는 낡은 조리도구들과 함께 싱크대 아래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물건들이 있었다. 녹슨 단검, 오래된 동전, 그리고 조각난 인형의 머리였다. 민수는 이들이 집과 관련된 무언가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탐사를 끝낸 4사람은 다시 거실로 모였다. 각자 경험한 소름 끼치는 상황을 공유했고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집안에 알 수 없는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고통에 찬 듯한 비명이었다. 놀란 4사람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불길한 기운을 떨쳐내려 애썼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서도 그 비명 소리는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날의 경험은 그들을 오래도록 괴롭혔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소문도 믿지 않았던 현수도 이제는 그곳이 단지 오래된 집이 아니라 무언가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장소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음을 감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씩 꿈에서 그 집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추가적인 소문을 만들어냈다. 집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부터 밤마다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차 엔진이 갑자기 멈춘다는 이야기까지. 허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현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어떤 추가적인 모험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불가사의함 속에 묻히기를 바랄 뿐이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희망산 터널이라는 곳은 예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했다. 터널 안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밤이 되면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꺼렸다. 비록 그 길이 마을을 지름길로 가로지르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을의 도시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곳에 정착했다. 어느 날 민수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희망산 터널을 발견하게 되었다.
터널 입구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았을 때 마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신비로운 공포에 호기심이 생겼다. 민수는 터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젊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밤중에 터널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모험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터널 안은 예상대로 어두웠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터널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의 빛이 닿는 앞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연기가 그의 주위를 감싸더니 어떤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오래된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를 향해 다가왔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는 그녀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손전등을 꺼버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터널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는 듯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기록들은 터널이 만들어진 초기 시대부터 여러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터널이 개통된 해에 실종된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으며 그녀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 여성이 바로 그 영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했고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터널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다. 그는 소리내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했다. 몇 분 후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는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돛따뜻한 기운을 느끼곤 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터널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민수는 그녀가 이제는 평화를 찾았음을 깨닫고 그 사건을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었다. 이처럼 작은 마을의 전설은 하나씩 풀려가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었다. 희망산 터널은 그 이름처럼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